가르치는 학생 수가 학원을 빼고 과외로만 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외로만 치며가 뭐 이미 이제 뭐 끝난 친구나 진행 중 친구까지 하면 네.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네. 그래도 한 500명에서 1000명은 되지 않을까요? 520명. 네. 그 정도는 생각. 왜냐면 장기로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네. 단기로 점수만 받고 빠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 혹시 그룹도 하셨어요? 네, 그룹도 많아요. 지금도 그룹으로도 몇 개는 하고 있고. 네. 엄청나게 많은 진짜 학생을 하셨네요. 네. 기간 대비. 1000명은 사실 너무 많고, 그래도 5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 한 네. 7, 800명. 네, 뭐 그 정도 되고 학원은 사실 크게 포함을 시키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사실 그냥 가서는 수업만 했던거나. 네. 제가 직접 구하고 떠나보낸 친구들로만 따졌을 때 그래도 500명은 넘지 않을까. 수업이 많을 때는 하루 수업에 들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드셨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가장 많이 했었던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오전에 유아체육 업무가 어느 정도 다 끝이 나고 오후에 과외만 봤을 때는 한 수업만 한 평균적으로 7시간을 해요. 7시간.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동하는 게 30분 이래서 뭐 이렇게 이쪽 갔다 이쪽 이동하고 또 이쪽에서 이쪽 이동하고 이런데 이제 여기서 그룹 수업 한번 쭉 해주고 또뭐 형제면은 형 동생 또 수업 나눠서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못해도 6시간은 수업으로 채우고요. 많으면 한 7시간 반, 8시간까지도 채우는 것 같아요. 혹시 가장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학생이 있었을까요? 지금 가르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1년 반, 거의 이제 2년 다 돼가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가 이제 고3 향해 달려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랑 비슷한 코스를 밟아서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가요. 갈 예정? 네, 그러니까 대학교부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제 유학 소속까지 다 밟아주고 학교랑 컨택트까지 다 해서 이제 보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말 그 대학교를 간다면 그 친구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지 않을까. 네. 곧 하시는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쵸. 원스톱으로 네. 이루어진 1호 그쵸, 1호 학생이죠. 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였는데 좀 저를 만나면서 아무래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밝은 이미지의 성격이라 좀 그 친구를 많이 바꿔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친구도 따로 이제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수업적으로도 만나기도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처음에는 정말 대답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인 친구인데 이제는 조금 막 말대꾸도 하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뀐 터라 좀 그러면서 그 친구를 조금 많이 특별해졌던 것 같아요. 좀 많이 그러니까 물론 수업적인 외적으로도 많이 영향이 줬던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영향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이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런 친구도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는데 정말 그렇게 소극적인 친구도 있구나. 또 다른 의미가 되고 뿌듯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대답도 안 했으니까 정말 저 친구를 대답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친구를 계속 붙잡았던 것 같아요. 해야 돼, 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방식이 다르고 또 이제 영어를 쓰는 언어로 쓰는 나라에서의 교육 방식이 다르고 그들은 이제 그게 곧 자기네 언어이고 국어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선 개인적으로 한국의 영어 교육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국식의 교육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조금 투머치라는 생각은 또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이 다가 아닌데 그 시험에 대한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한국 교육은 아무래도 뭐 일반적으로 나이를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대기업에서도 진급 시험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꼭 영어를 떠나서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그 타이틀이 다를 평가받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캐나다는 특히 또 제가 전공을 했던 그 항공 정비라는 과정은 자격증도 없어도 된다면 자격증이 없어도 뭐 일단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제약은 없는. 그렇죠. 예, 어떠한 그런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자격증도 따는 거고 뭔가 이렇게 특혜를 하나씩 받는 건데 저희 나라는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은 그런 준비들을 요구를 해서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들어가는 편이라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물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그런 영어적인 교육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보는 수행평가를 물어보면 죄다 쓰는 거, 푸는 거예요. 뭐 나가서 뭔가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조금 뭔가 이제 학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근데 말 그대로 수행평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액티비티들이 활동들이 들어가서 그런 걸 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죄다 뭐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고 써야 되는 거고 좀 그런 부분이 저희 나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 네. 저는 몸으로 배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은 동물이고. 그렇죠. 동물 네. 배워서 적응하는 동물이. 기억도 오래 남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 학교를 다닌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내가 써서 외운 것보다 들어서 기억에 남는 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오래 기억에 남듯이 기억에 남는 게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움직이면서 더 많은 감각, 오감으로 이제 받은 게 더 오래 기억에 남듯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인간의 이제 어떤 현실인데 보면은 이제 항상 쓰고 나의 생각도 곧 말로써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쓰고 기록을 하고 암기를 해서 곧 그거를 이제 윗사람들이 정해놓은 틀과 그 형식 안에 나를 평가받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루트인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도 흔히 이제 우리나라 영어 울렁증이 많다는 것도 보면 토익, 뭐 토플 아니면 그 이외에 정해져 있는 교재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이게 곧 정답인 것처럼 배우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외국인을 맞이했을 때 혹은 영어로 말을 내 생각을 전달해야 됐을 때 경험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말을 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써본 기억만 있고 이 쓴 걸 외운 기억만 있지 이거를 어떻게 말하는지 말해본 기억이 없으니까. 뭐 직장인들,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교육이 뭐가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잖아요. 절대 사람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네, 세상의 모든 건.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듯이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수학, 과학 이런 데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른 그쵸. 습득력을.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과목들은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이게 언어는 정답이 없어요. 누구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누구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같은 않기 일도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듯이. 네. 근데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네. 절대 3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절대와 아닌 것의 차이는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수업을 받는 사람들도 느끼는 게 뭐냐면 결과와 같은 그러니까 즉 무언가 티칭을 했을 때 그런 결과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그렇죠. 왜냐면 암기를 해서 그거대로 응용을 해서 풀어서 점수를 받는 입장.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를 포함한 뭐 중국어, 일본어, 언어라는 과목 예술 계통도 마찬가지예요. 네, 창의적으로 요구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 마련이고 이제 내가 얼만큼 노력을 들어갔냐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이 나오긴 하는데 그 인풋이 들어간 만큼 아웃풋이 나오지는 않아요. 언어라는 게.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교육 비용을 지출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남들 막 월급 받는 수준의 그런 사교육 비용을 드신 분들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투자 대비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해외 교육을 보자면 사실 저도 물론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 있던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이 되었던 중학교 때부터 간 거라 저도 사실 영어라는 장벽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나마 좀 달랐던 거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전혀 없었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파티도 친구들끼리 가게 되고 그런 학교에 저희 나라에서 동아리라고 하죠.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좀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말을 친구들과 하고 대화를 하게 됨으로써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제가 뭐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내진 않았으니까 인종차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좀 부담 없이 좀 내가 틀리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이제 부딪혔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러한 성격들이 커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조금 다양한 문화들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를 많이 좀 이렇게 영어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배우는 입장에서든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입장에서든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게 저는 저희 나라에서도 조금 시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동기부여나 이제 영어를 내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방법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또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면은 영어는 배워야 돼. 아무만 들어서 배워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의 문화나 뭐 이런 방식, 삶의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배우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또 알아야 그 이상 늘 수 있는 언어의 실력이 있기도 한 거니까 좀 어려운 방식으로 배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 혹은 가르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다양한 표현이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다 알려드릴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연습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해결책을 주자면 문제는 좀 그러한 부분이고 해결책은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해결책. 그 보통 막 비동사 이러면서 이제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배우니까. 네, 맞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보통 뭐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다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I am desk면 나는 데스크다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I'm at office면은 나는 오피스다가 아니거든요. 나는 오피스에 있다라는 그 장소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해주는 게 마침 또 비동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렇게 정해진 틀로만 외우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상황에는 이러한 문장을 써라고만 알고 있지 이게 꼭 이 다음에는 이게 와야 돼 이런 개념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이 상황에는 이러한 문장을 쓰고 이러한 단어를 쓴다라는 걸 알고 그걸 맞춰서 응용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가치관도 그렇고. 네. 그 한국말도 문법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랑 실제로 말하는 거랑 아무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나라 말 기준이면 나는 어제 카페에서 커피 먹었어 라고만 말하진 않잖아요. 뭐 카페 빼먹을 수도 있고 순서 영어처럼 뒤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배우기로 이제 주어 다음에 뒤에 오는 이제 목적어 서술어가 영어랑 순서가 다르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라고 배우니까 그걸 바꾸다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말을 뱉어서 틀려봐야 또 이제 알게 되듯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틀리면 그 틀렸다는 걸 알고 인지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걸 알고 또 바뀌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러한 자세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두려운 거는 사실 저도 뭐 요즘에 뭐 캐나다 친구들이 가끔 한국에 놀러 오거나 혹은 뭐 저도 가끔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만나면은 사실 이게 옛날에는 정말 24시간 정말 옆에 있는 캐나다 친구들이랑도 항상 얘기를 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영어로 대하는 그런 게 굉장히 꺼림낌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한국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아무리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뭐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게 선뜻선뜻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반복이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언어에는 정해져 있는 답이 없으니까 제발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다라고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반복을 하지 않으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인 저같이 이렇게 선뜻선뜻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꼭 반복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반복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 일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두 가지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그럼 끝으로 이제
이제 세 가지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궁극적인 목표나 또 이제 한 사람으로서의 뭐 가치관, 꼭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뭐 제 궁극적인 목표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가르치는 게 지금 당장의 목표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 돈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사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거에 비하면 주변 실질적으로 저한테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다 열정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제가 아마 강남에서 수업하는 금액적으로 받았었으면 정말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영예의 위치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뭐 플렉스한 삶을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일을 즐기고 싶으신 네, 맞아요. 오래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제 만족인데, 그렇죠. 뭐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몇몇 분들은 뭐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돈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오가다가 맞아요. 근데 사실 절대 지금도 이제 유학원 쪽에서는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랑 같이 유학했던 친구들과 동업으로 전향을 좀 하긴 했는데, 그 친구들과 항상 함께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돈을 보고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 친구를 유학을 보내주는 거는 우리가 갔던 것처럼 우리가 갔던 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좀 많이 도와주자라는 개념인 거고, 좀 관리도 좀 해주고 팁도 좀 주고 이런 개념인 거지,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건 아니니까 좀 그런 거 없으신 상태, 그런 걸 좀 버리고 좀 이런 쪽으로 계속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저 마찬가지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러니까 나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정말 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 크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항상 이런 쪽으로 같이 고민이 있다고 하면 좀 제가 그런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만 올라가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뭔가 특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냥 누군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제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됐으면 그게 제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니에요. 긴 시간 얘기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그 유학원 사업도 하시고 과외도 하시고